무사 만루일 경우에는 2.566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구나.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운이 돌아온다라는 개념까지 갖게 되겠죠. 최동원이 보여준 1984년 한국 시리즈의 4승.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이라면 1타 볼펜은 야구 입문자들을 위한 야구학 개론 시간이죠. 야잘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야잘할 분들도 이 야구의 기본기를 차곡차곡 따지다 보면 인사이트와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기본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9강까지 왔는데 오늘은 야구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종목이잖아요. 기록. 뭐 다른 모든 단체 구기 종목들도 다 기록을 따지고 있지만 야구만큼 세분화돼서 거의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이 정도로 세밀한 기록을 하는 종목은 많지 않을 거예요. 축구는 뭐 실시간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지긴 하지만 야구는 중간중간 끊어지는 분절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기록들을 정리하면 그 기록 사이에서 바둑처럼 복기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라는 점, 뭐 야구 팬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야구의 기록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결과에 대한 기록. 해당 플레이, 특히 이제 타석을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타석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쌓여서 이게 안타냐, 아웃이냐, 아웃이면 어떤 아웃이냐, 땅볼 아웃이냐, 뜬공 아웃이냐 이런 타석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기록, 결과 기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상황. 요 결과 기록이 타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면 그 타석 결과뿐만 아니라 그 여기다 상황을 더해져서 그 결과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특히 상황이라는 건 야구는 한 이닝에 나와서 타자가 들어가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노아웃이냐, 원아웃이냐, 투아웃이냐 이렇게 아웃카운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자 상황. 주자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자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각 주자가 뭐 1루, 2루, 3루, 1, 2루, 2, 3루, 1, 3루, 말루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주자가 진루를 했는지 아웃이 됐는지 점수가 났는지 이런 상황이 더해진 결과 기록이 두 번째 야구 기록이고 세 번째 기록은 PBP 기록이라고 해요. PBP 기록. 뭐 약간 비슷할 수는 있는데 PBP 기록이라는 건 플레이 바이 플레이라는 뜻이거든요. 플레이 바이 플레이라는 건 타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야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떻게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여기에 대응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P라는 건 투수가 공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의 기록. 공 한 개에 따른 기록을 PBP 기록이라고 합니다.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됐으면 볼 카운트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석의 결과 그리고 타석을 맞이한 상황에 대한 기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각 공 한 개 한 개 별로 일일이 따지는 이 세 가지 기록들이 모여서 야구의 기록을 정리를 해요. 그중에 오늘 살펴본 것 바로 이 상황에 대한 기록. 요게 알면 야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록입니다. 상황별 기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웃 카운트 그리고 주자 상황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아웃 카운트는 노아웃, 원아웃, 투아웃이 있어요. 주자 상황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주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주자가 1루, 2루, 3루일 때가 있고 1, 2루일 때가 있고 1, 3루일 때가 있고 2, 3루일 때 있고 말루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상황이 주자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웃 카운트 3개 그리고 주자 상황 8개를 묶으면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3 곱하기 8 해서 모두 24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각 24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타석의 결과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 카운트 없을 때 무사라고 부르잖아요. 무사 1루에서의 상황 플레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따져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24가지 상황에 따른 득점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기대 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 야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득점 확률은 아까 24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 24가지 상황에서 한 점이라도 날 확률, 퍼센티지를 말하는 게 득점 확률이고요. 기대 득점은 각 상황에서 과연 몇 점이나 주로 나느냐. 야구는 수많은 경기들이 펼쳐지잖아요. 메이저리그 뭐 10,000경기 넘게 뭐 수만 경기가 펼쳐졌을 테고 한국 야구도 굉장히 많은 경기가 펼쳐지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과거 야구 기록을 살펴보니 몇 점 정도가 평균 나더라라고 하는 게 기대 득점입니다. 득점 확률과 기대 득점을 계산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는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한 점이라도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살펴보면 이 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야구 상황별 기대 득점과 득점 확률을 계산한 표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요, 동아일보에 아주 뛰어난 야구 기자 있습니다. 황규인 기자라고. 황규인 기자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표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주자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노아웃에 주자 없는 상태는 이제 이닝이 시작할 때겠죠. 이닝에서 시작해서 첫 타자가 들어왔을 때는 2022년, 2024년까지 기대 득점이 0.617점입니다. 0.5점 좀 넘어요. 1점은 안 되고. 그러니까 대개 이닝을 시작할 때 공격하는 팀이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의 양은 0.6점 정도 되는구나. 이번 회에서는 점수가 안 날 가능성은 뭐 40%, 점수가 날 가능성 60% 이렇게 아니라 기대 득점의 양이에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대치가 0.617점. 근데 무사에 주자가 1루에 나갔어요. 주자 1루에 나가면 기대 득점이 1.054점으로 늘어납니다. 일단 무사에 주자 1루 나가면 이번 이닝은 평균 1점 이상 나는구나. 그러니까 무사 1루에 선두타자가 출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두타자가 출루하면 이번 이닝에는 평균적으로 1점을 날 수가 있어. 가장 많은 점수가 나는 건 역시 노아웃에 무사의 말루가 되는 거겠죠. 주자가 다 쌓여 있으면 무사 말루일 경우에는 2.566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구나. 평균 KBO 리그 2022부터 2024년까지 수많은 경기들을 다 따져봤을 때 무사 말루가 되면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2.56점 정도가 나타난다. 자, 기대 득점은 당연히 아웃 카운트가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요. 아웃이 쌓이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3아웃이면 이닝이 끝나니까. 그리고 주자가 많아질수록 기대 득점은 높아집니다. 쌓인 주자가 많으면 그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당연한 요 기대 득점 값을 상황에 따라 따져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득점 확률이라는 거는 한 점이라도 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점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날 확률. 요거 상황을 따져볼 때는 아무래도 끝내기 상황, 딱 1점만 내도 되는 끝내기 상황에서 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9회 말 공격인데 혹은 몇 회 공격을 상관은 없지만 노아웃에 주자가 없으면 득점이 날 확률은 28.5%예요. 모든 1점이라도 날 확률을 약 30% 정도 가까이 두고 모든 이닝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웃 카운트가 늘어나면 줄어들어서 투아웃이 주자 없으면 그 이닝에서 득점이나 1점이라도 날 확률은 7%밖에 안 돼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자가 많아지고 아웃 카운트는 적을수록 득점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노아웃에 주자 1루에 나가게 되면 득점 확률은 45%가 되고 무사 2루가 되면 66.8%로 늘어납니다. 근데 무사 2루에 1점 필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번트를 내고 3루를 보내겠죠. 자, 이거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마지막 공격이에요. 동점에서 1점만 나면 끝내기 상황이야. 주자가 2루에 나갔어. 무사 2루야. 무사 2루가 되면 여기 보면 66.8%의 득점 확률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번트를 돼요. 번트를 성공시켰다라고 가정하면 무사 2루가 1사 3루가 되겠죠. 보내기 번트를 성공시켰으니까 1사 3루가 되면 득점 확률이 71.5%로 요만큼 늘어납니다. 7%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내기 번트를 1사 3루로 보내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번트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웃 카운트를 줄이지 않고 3루를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더 올라갔겠죠. 무사 3루가 되면 득점 확률이 90.1%로 늘어납니다. 이러면 거의 끝내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번트를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3루를 도루 할 수 있으면 도루 성공률이 높다면 당연히 도루하는 게 좋습니다. 아웃 카운트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탄생을 해요. 자, 우리 희생 번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번트는 되는 게 유리하냐, 되지 않는 게 낫냐. 번트를 대면 스몰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번트를 대지 않고 강공으로 얘기하면 빅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내기 위해서는 강공을 요구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따져볼게요. 자, 기대 득점과 득점 확률을 따질 때 가장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게 과연 무사 1루에 번트를 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개념을 알면 야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무사 1루가 됐어. 그리고 기대 득점이 있고
득점 확률이 있잖아요. 무사 1루가 되면 기대 득점은 1.054점이 됩니다. 그리고 득점 확률은 무사 1루니까 45%예요. 이 정도면 한 점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여기서 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번트를 댑니다. 번트를 대면 1, 4, 2루. 우리 이제 2루는 스코어링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스코어링 포지션 안타하면 점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1, 4, 2루가 되면 기대 득점이 조금 줄어들어요. 0.827점이 됩니다. 기대 득점은 좀 줄어요. 아웃 카운트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득점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득점 확률이 높아지면 번트를 댈 만한 거잖아. 어차피 한 점만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득점 확률을 따져봤을 때도 1, 4, 2루가 되면 42.9%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번트를 댈까요? 번트를 대면 과연 기대 득점과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 한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사 1루는 번트를 대면 진짜 좋아지는 걸까? 이걸 따져보면 데이터상으로는 아니에요. 번트를 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기대 득점도 줄어들고. 물론 이제 기대 득점은 중요하잖아. 한 점만 내면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득점 확률도 45%에서 42.9%로 조금 줄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번트를 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물론 상황은 달라요. 번트를 대야 되는 타자가 굉장히 강한 타자냐 아닌 타자냐,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점수를 낼 수 있는 타자냐, 안타 확률이 높은 타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요 확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고, 야 이건 누가 봐도 번트 대는 게 필요한 상황이야 라고 따지면 번트를 대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계 상황에서는 득점 확률도 기대 득점도 조금은 줄어든다는 것. 번트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짜내는 작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트가 과연 좋은 작전이야?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공을. 물론 강공을 하면 다 좋긴 하겠지만 강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땅볼이 나오면. 그러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강공을 했는데 더블 플레이가 돼서 투아웃에 주자 없는 상황이 되면 알겠지만 기대 득점은 0.127점으로 그냥 완전 확 떨어지고, 그리고 투아웃에 주자 없는 상황이 되면 득점 확률은 7%밖에 안 돼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지금 강공을 했다가 병살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럼 번트 되는 게 난가, 이런 복잡한 확률 계산을 하면서 작전을 펼쳐야 기대 득점 확률에 맞는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따져볼 수 있고, 이게 무사 1루가 아니라 선두 타자가 2루타를 치고 나갔어. 그럼 아까 살펴봤듯이 무사 2루에서의 기대될 수 있는 점이 1.274, 득점 확률은 66.8%가 되는데, 번트를 냈을 때 1, 4, 3루가 되면 71.5%로 득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무사 2루라면 1, 4, 3루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한 점이라도 낼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무사 2루에 번트 되는 거는 뭐 정석에 가까운 것 같고, 하지만 무사 1루에 번트를 대는 건 약간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 다만 병살 가능성을 줄이고 그 다음 타자들의 능력들을 계산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득점, 득점 확률로 따져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구 중계 보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무사 말루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 따져보면 무사 말루의 득점 확률은 87.7%입니다. 거의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정말로 무사 3루가 되면, 무사 말루가 아니라 무사 3루예요. 무사 3루에서는 득점 확률이 90.1%로 가장 높습니다. 무사 말루보다 무사 3루가 점수가 더 높아요. 무사 2, 3루를 따져보면 88.8%로 마찬가지로 무사 말루보다 득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요? 무사 2, 3루라면 조금이라도 득점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타자 주자를 1루로 거르는 고의사고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숫자상으로는 1.1%라도 확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사 만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수를 터치하지 않아도, 태그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포스아웃 상황에서 진루 의무를 만들어서 아웃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걸 고려하면 무사 만루 작전을 쓰는 게 맞다. 다만 무사 만루가 되면 기대 득점에서는 무사 만루일 때가 기대할 수 득점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사 만루는 그냥 아무 때나 만루라고 쓰는 게 아니라 1점도 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타자를 거르고 만루를 채우는 게 낫다. 오히려 평상시 긴박한 상황이나 평시 상황이라면 무사 만루가 되면 기대 득점이 2.566점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만루 작전이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대 득점과 득점 확률을 따져봤을 때 이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냐면 WPA라는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승리 기여도라는 건데 각 타자가 들어서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대 득점이 있고 득점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서 점수를 추가했을 때 실제로 이 경기가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상황은 야구는 24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턴 방식의 게임이니까. 그래서 각 상황에서 뭐 1사의 주자 2루 몇 대 몇인 상황에서 이 타자가 안타를 쳐서 1점을 냈을 경우엔 득점이 늘어나니까 이런 경기들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그 경기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승률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변화를 체크를 하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WPA라는 거는 각 타석의 상황에 맞는 그 타석의 결과에 따라서 승리 확률을 얼마나 올렸느냐 줄였느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자 중계 보면 나오잖아요. WPA가 이 타석의 결과로 몇 퍼센트 올랐다, 승리 확률이 올랐다 줄었다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상황별 기대 득점, 상황별 득점 확률 플러스 각 상황별 결과에 따른 승률이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WPA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중요한 상황에서 무사 말로 해서 아웃을 당하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면 승률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반대로 이거는 WPA는 수비 쪽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투수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타자를 그냥 아웃으로 삼진으로 잡아냈으면 진루도 안 시키고 그랬다면 승리 확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WPA는 야구의 경기의 예측, 이 경기가 이 타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들이 가능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24가지의 상황별 분절을 통해서 상황별로 다 나눠서 이 상황에 이런 플레이, 이 상황에 이런 플레이를 계산하고 예측해서 특정 상황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딱 계산해서 감독이 작전을 내고 선수들도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내가 여기서 득점 확률을, 기대 득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자를 어떻게 보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아웃을 안 당해야겠구나. 아웃을 당하더라도 진루를 시켜야겠구나.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우리 야구 IQ라고 부르는 BQ가 높은 선수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해서 팀의 승률을 높이겠죠. 그 선수들이 WPA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기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야구는 이런 상황별 데이터, 결과 데이터, 상황별 데이터, 그리고 플레이 바이 플레이, PBP 데이터들을 모아서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트래킹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는 특정 타석이라든가 특정 공 하나 던지는 결과물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라면 트래킹 데이는 그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옛날에는 이걸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속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메이저리그 스태캐스트를 보면 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베이스를 움직이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수비수가 그 공을 따라갈 때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따라가서 움직이는지 잡아내는지까지도 다 축적이 되니까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기 결과 이렇게 착착착착 숫자만 더해주면 되니까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이 트래킹 데이터가 다 더해지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스태캐스트 초창기에 한 경기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면 3TB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록에 아까 3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랬고 기록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록은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구가 기록의 종목으로서의 더 매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야구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록은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요소를 갖습니다. 과거는 해당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쳤는지 그리고 그 선수가 남긴 기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모아두는 역할, 과거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는 지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수의 타율이 3할 몇 푼이다라고 하면 이 선수는 지금 잘 치는 선수구나. 최근 경기 흐름의 데이터를 보면 이 선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현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이 기록의 3가지 의미가 야구라는 경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멋있는 기록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현재 해당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면서 미래라는 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승률을 높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전략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기록이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 기록을 잘 버무려서 야구를 보면 야구가 훨씬 재밌어진다. 그래서 이 기록에 있어서 선수를 평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율이 있어요. 타율. 타수분의 안타, 간단한 수학 공식이지만 분수로 만들어지는 타수분의 안타로 타율을 만들어지면 3할 타자 굉장히 잘 치고 3할 4푼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타자가 되고 지금 3할 5, 6푼 정도가 되면 거의 리그 수위 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율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타율에도 약점이 있어요.
타율은 장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안타나 이루타나 삼루타나 홈런이 모두 다 그냥 안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타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장타율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장타율은 이 안타를 그냥 안타로 하나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타는 하나, 이루타는 2 곱하고 3루타는 3 곱하고 홈런은 4 곱해서 장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타수분의 장타로 나눠서 장타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타자의 생산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로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출루율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출루율은 초창기부터 설명드렸지만 아웃을 당하지 않는 확률이잖아요. 아웃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루율까지 더하고 요거를 장타율과 출루율을 더해서 만든 데이터가 OPS이기 때문에 OPS가 타율보다 타자들의 가치를 더 잘 설명해 준다라는, 이렇게 데이터들은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조금 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더해주고 이런 측면을 갖고 있잖아요. 타자의 기록 중에 득점, 타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득점은 실제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홈에 들어와서 득점을 많이 내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득점을 많이 하는 타자가 정말 좋은 타자예요? 아니다. 타점이라는 건 찬스가 왔을 때,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어쨌건 그 선수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타점이잖아요. 실제로 타점이 더 타자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타점도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내 앞에 득점권 찬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인데 타선에 따라서 막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득점도 중요하고 타점도 중요하지만 둘 다 어느 게 똑하나, 이게 타점이 좋으니까 무조건 최고의 타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이 각자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보완점들, 약점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계속 야구 기록들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WAR이라든가 뭐 WRC 플러스라든가 이것들이 득점과 타점을 그냥 같은 팀 안에서는 타점을 많이 올린 타자가 아무래도 타점을 적게 올린 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다른 팀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타자가 더 좋은 타자일까를 따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 스탯이라는 거, 뭐 선수의 포지션이라든가 해당 구단이 갖고 있는 야구장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두 다 계산에 더해서 조정 스탯이라는 것이 발전하듯이 야구의 기록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 기록의 발전이 야구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 뭐 영화 머니볼에서 잘 나왔지만 출루율이라는 그 기록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출루율을 위주로 오클랜드가 팀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두니까 출루율이 생각보다 좋은 스탯이네 라고 하면서 출루율이 주목받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타자들은 출루를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나 노력들을 하겠죠. 지금은 메이저리그는 장타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타자들이 장타를 만들기 위해서 스윙도 바꾸고 여러 가지 훈련 방식도 바꾸고, 그래서 기록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히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의 가중치, 어떤 기록이 주목받고 어떤 기록이 더 승리에 보탬이 되는 연구들이 더해지면서 실제로 야구를 바꾸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기록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아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선수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현재 평가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야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야구가 기록의 종목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는 거죠. 사실 야구가 이렇게 기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84년에 이 앞서서 이제 야구 기록의 아버지 빌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분은 그냥 식료품 창고 야간 경비원이었는데, 야간 경비를 하면서 누가 도둑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계속 계산을 합니다. 야구 계산. 이 빌 제임스가 만든 기록들이 어마어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빌 제임스를 비롯해서 이제 야구 통계학자들, 야구 구단 밖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숫자를 좋아하는 이런 팬들이 모여서 우리가 야구 기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자 라는 논의들을 해서 메이저리그 공식 야구 기록을 다루는 회사에 엘리엇 스포츠 뷰로라는 데다가 요청을 합니다. 기록을 너네 좀 내놔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야구의 재미를 찾을게 라고 했는데 엘리엇 스포츠 뷰로가 이걸 거부하죠. 이 기록은 우리가 다 모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기는 어렵다라는 판정을 해서 빌 제임스를 비롯한 당시 야구 통계, 제야의 야구 통계 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모을게 라고 해서 기록지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야구 경기에 가서 기록을 다 직접 해서 그 기록지를 다 모아요. 그 기록지를 모아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겠죠. 그것들이 이 기록지 프로젝트가 모여서 지금 베이스볼 레퍼런스닷컴이라는 근간이 됐는데,
이 기록지들 다 모아서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고 거기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BABIP라는 거예요. 바빕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제 야구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가 됐는데 바빕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시카고 지역의 어떤 청년 로버트 보로스 맥크라켄이라는 친구가 기록을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투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가 그 다음에는 막 엉뚱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좋았다가 투수의 성적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저것 그냥 한 해에는 컨디션이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컨디션이 나빴다가 이러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해당 투수가 갖고 있는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어느 해에는 안타를 더럽게 많이 맞고 어느 해에는 안타를 덜 맞더라. 그게 왜 그럴까 따져보니까 거기서 나온 개념이 DIPS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BABIP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핵심 원칙은 그겁니다. 일단 방망이에 맞은 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아주 잘 맞았더라도 운이 없게 야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이 되는 거고, 빗 맞았더라도 운이 좋으면 야수가 없는 곳에 떨어져서 안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방망이에 맞은 공은 오히려 운이 더 작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 배팅 에버리지 BIP, 볼인 플레이.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의 타율,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공을 딱 치더라도 이 공이 일단 방망이에 맞은 공 다음에 잘 맞아서 야수에게 잡히면 아웃이 되잖아요. 그럼 타율도 까먹고 아웃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강하게 맞췄지만 이 공이 운이 없어서 야수의 정면으로 갔구나. 이 BABIP를 따지다 보면 시즌 중에 어느 순간 선수가 특별히 아주 엉망진창이 부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적이 타율이 안 나올 경우에는 대개 BABIP가 평균보다 이상하게 낮아서 운이 없어서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은 BABIP가 너무 낮으니까 언젠간 이건 돌아올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바빕이고, 이거는 운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이 돌아온다라는 개념까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팬들에게 사인을 잘해야 되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주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비신의 도움을 받아서 안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요즘의 개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그냥 쌓여서 자기들끼리만 들여다볼 때는 야구의 변화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데이터가 공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놀고 따지다 보니까 야구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는 뚝딱뚝딱거리고 변화가 많지 않았는데, 아주 많은 야구 팬들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야구에 대한 변화가, 기록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새롭게 해석한 기록의 가치가 달라지고, 승리를 높이려면 이런 기록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팀의 전략도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탯캐스트라는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메이저리그 아까 트래킹 데이터를 다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트랙맨이든 호크아이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바탕으로 스탯캐스트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모두 한 경기에 3테라바이트 하는 거를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데이터가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야구의 새로운 기록이 찾아지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다양한 루틴들,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내면서 이걸 접목해보고 저걸 접목해보니까 야구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스탯캐스트가 나타났을 때 발사각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이전까지는 발사각이 큰 의미가 없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발사각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발사각 혁명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데이터와 기록은 이렇게 힘이 세다. 데이터를 살피고 기록을 쌓아가면 야구라는 종목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야구의 데이터를 자기들끼리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자기들이 좀 이따 하고 바뀌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야구 밖에 있는 데이터를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기존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이들의 권위가 해체가 돼요. 옛날에는 감독만 다 알고 있던 건데 지금은 감독보다 팬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훈수를 둘 수 있고, 실제로 승리 확률을 높이는 건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물론 100% 진리는 아니지만 무사일루에 번트를 대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라는 거를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권위가 해체되고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고,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야구라는 것들이 더 높은 곳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게 데이터가 가진 힘이고 데이터 공개가 가진 힘이에요.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 그 권위들이 그 독점한 곳으로부터 생기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지식이 한자라는 틀 위주로, 그래서 자기들이 독점할 수 있는 정보의 양으로 갖고 있었는데 한글로 지식이 전파가 되면 이 권위들이 해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반대했을 건데 결국은 한글이 지식의 보편성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됐듯이, 데이터라는 건 잘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잘 쌓은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퀀텀 점프해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는 공개돼야 되고 모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야구 기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은 그 기록이 우리에겐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고 있으면 아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굳이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아도 숫자만으로도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대표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팬들 이 숫자만 보면 막 두근두근 하는 숫자들이 4가지가 있는데 56, 62, 2632 그리고 42라는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싶지만 56은 조 디마지오의 연속 경기 안타 기록, 62는 원래 이게 61이었는데 최근에 에런 저지가 바꿨죠. 한 시즌 최다 홈런. 이거는 약물 빼고 약물로 만들어진 72홈런은 빼고 한 시즌 최다 홈런. 청정 기록 62개. 예,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고 2632는 칼 립켄 주니어, 철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연속 경기 출전 기록. 그리고 42는 인종차별의 철폐를 상징하는 재키 로빈슨의 등번호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이는 숫자 4개지만 이 숫자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게 들어져 있는 거죠. 연속 경기 안타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록. 한 시즌 최다 홈런도 야구 선수라는 그 선수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기록. 2632는 2600경기면 거의 뭐 20년 가까이 한 경기도 안 빠지고 출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연속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록들을 숫자만으로도 보여주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감동과 추억을 준다. 그러면 한국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한국 야구 팬들이 기억해야 될 기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 56, 86, 124. 이건 다분히 이제 한국 야구 특성인데 한국 야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들. 9는 이대호가 갖고 있는 9경기 연속 홈런. 이거는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56 홈런은 이게 뭐랄까 아시아 야구의 자존심, 지금은 깨지긴 했지만 당시 2003년에 이승엽 선수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 홈런 5사다의 55홈런을 뛰어넘는 기록이었고요. 86경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김태균 선수가 기록한 연속 경기 출루 기록, 86경기 연속 출루를 했던 기록이에요. 이것도 메이저리그도 없는 기록. 그리고 124, 이거는 뭐냐면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통산 승리수, 노모 히데오가 갖고 있던 123승을 넘어섰죠. 이건 뭐 언젠가 또 깨지겠지만 이 4가지 기록이 뭐랄까 이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기록이어야 될까? 한국 야구는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에 좀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쨌건 의미 있는 기록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기록들을, 이런 숫자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 그때 그랬지, 이런 기록들이 있지, 이런 뿌듯함을 갖고 와 있는 게 야구가 갖고 있는 기록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숫자만으로도 감동과 추억을 주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어느 순간 야구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 그런 게 있잖아요.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더 무한한 감동을 우리 야구는 준다. 그 중에 하나가 4라는 숫자로 대표되긴 하지만 최동원이 보여준 1984년 한국 시리즈의 4승. 정말 그 투혼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숫자가 아닐까? 그때의 기록이 아닐까? 기억이 아닐까? 그래서 최동원의 11번, 등번호 11번은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숫자고, 요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야구 팬들한테 기억에 잘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록은 연감에 남지만 기억은 가슴에 남는다. 야구 팬들 모두 가슴 속에 뚝 하고 남아있는 굉장히 멋진 감동스러운 기억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정범준이라는 작가가 거인의 추억에서, 최동원 평전 거인의 추억에서 쓴 말인데, 기록은 영감에 남고 기억은 가슴에 남는다. 야구팬 여러분 모두 자신의 가슴 속에 뚜렷한, 아련한, 그리고 뿌듯한 기억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